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어제 오늘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서 내일부터 이제 사흘간 또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종 현안과 이슈를 두고 여야 격돌, 특히 야당의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 뜨거운 한 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삼선 의원이시죠. 조혜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 18대, 19대 의원 하시고 네. 이제 중간에 네. 쉬었다가 예. 이번 21대 복귀하셨는데 예. 당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복귀하셨네요. 소수가 예. 돼가지고 있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공식 개원도 늦게 됐고 그동안 예. 심정 어떻습니까? 최근의 상황을 보고요. 20대 4년 동안에 밖에서 봤을 때는 20대 국회의 전반기는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 국회법 때문에 사실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식물 국회처럼 보였었습니다. 예. 근데 후반기 가서는 정권이 바뀌고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고 새로 여당이 된 민주당이 뭔가를 하려고 이제 밀어붙이고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거기에 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이제 저항하면서 동물국회가 또 다시 살아났고 근데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는 저희 당은 소수로 전락을 하고 여당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가 되고 또 개원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지렛대였던 법사위 네. 넘어가고 또 우리 원래 야당 몫이었던 나머지 상임위들도 우리가 저쪽으로 다 넘겨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갖게 되는 이런 독식 구조가 되면서 야당으로서는 참 막막한 미래를 맞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21대 국회가 예상이 되는데 네. 그래도 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네. 네. 어려운 환경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네. 구상도 있겠군요.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대처를 해야겠군요. 예. 네, 통합당은 내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각종 현안들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의원께서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예정입니까? 최근에 불거진 사안들만 해도 뭐 경제, 정치, 또 남북 문제, 뭐 또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경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였던 경제 기조였던 네,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 뭐 거의 이제 파탄 상태라서 이거를 경제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그 경제 분야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인천공항 사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젊은 계층의 일자리가 뺏기는 문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경제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을 것 같고 또 뭐 검찰 중립성, 독립성이 많이 흔들리는 현실 또 사법부 코드화 때문에 삼권 분립이 또 훼손되고 있는 또 상황 그리고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손 폭파라든가 이런 남북 간의 경제 긴장 예. 거기다가 최근에 뭐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라 그 이전에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의 문제 국민들 실망시킨 문제 뭐 이런 또 라임 또 옵티머스 펀드 비리 문제 뭐 다양한 것들이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많이 또 짚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쪽이네요. 예. 임기 말 되면 되게 뭐 나타나는 현상이죠. 뭐 임기 지금 2년 남았는데 그래도. 예.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의 대변인과 연결하는 거 이제 들으셨겠지만요. 송갑석 대변인. 추미애 법무장관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서 통합당이 탄핵소추 이제 발의를 했는데 정당은 지휘권 발동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역대 어느 법무장관보다도 너무 정치적으로 법무장관직을 행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나마 이 검찰이 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기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 독립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거를 억누르는 과정에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이 법치주의 또 검찰의 독립성 이런 가치들이 많이 훼손되고
또 검찰 개혁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추미애 장관은 얘기를 하던데요. 거꾸로 가고 있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잘못하면은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게 국민의 소망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개혁인데 윤석열 검찰이 이 조국 비리, 가족 비리 수사하고 유재수 비리 수사하고 또 울산시장 하명 사건 수사하고 예. 그렇게 가는 게 검찰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바른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법무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검찰 개혁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검찰이 그 법무장관의 그 지시에 순응해가지고 훌종해가지고 그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 중단해 버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권력의 하수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법무장관으로서 추 장관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검찰 개혁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해가지고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좌천시켜가지고 수사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수사 지휘권도 남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의 그런 업무상 비밀이 외부로 또 유출되고 이런 것들이 헌법 또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저희와 국민의당이 같이 소추안을 냈습니다. 계속 그래서 다른 입장의 평행선으로 갈까요? 언젠가 조금 수렴되거나 뭐 해결책이 생길까요? 이 문제는 그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너무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러다 뭐 큰 사고 나는 거 아니냐, 또 정권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게 탄핵소추안 표로 연결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민주당이라고 다 추 장관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서 뭔가 인식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네요.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부동산 문제는 오래됐거든요. 뭐 역대 정권마다 이게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모범 답안이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가야 된다. 중산층에는 중산층에 맞는 그 좋은 집을 싸게 공급하고 서민층에는 서민층에 맞는 또 좋은 집을 싸게 공급하고 하는 것들이 해결책이다라는 모범 답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모범 답안을 그대로 실행한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됐고 그 답안을 팽개치고 엉뚱하게 뭐 강남 때려잡는다, 부자들 때려잡는다 이러면서 그 규제 남발하고 조세 정책 남발했던 정권에서는 거꾸로 폭등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부동산 업자들, 투기꾼들 돈 엄청 벌게 해줬습니다. 그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을 따랐던 이명박 정부 때는 뉴타운이라든가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까지였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는데 그대로 가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강남 때려잡자, 부자들 때려잡자, 불로소득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과잉 의혹을 부리면서 옛날에 실패했던 노무현 정부 때도 실패했던 그 정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하는 바람에 땅 부자들, 집 부자들만 좋아지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한 2, 3년 사이에 뭐 1, 20억들 벌고 빠지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중이란 이런 특성의 구조적인 한계보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실패의 역효과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가만 놔두면은 그 안정되면서 조금 부동산 경기 조금 이제 활성화되는 정도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폭등을 하게 만들었죠. 규제 정책 남발하고 조세 정책 남발해가지고. 그린벨트 보존 결정은 잘했다고 보시나요? 큰 틀에서는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할 것처럼 당정이 다 합의 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틀 뒤엔가 문 대통령께서 직접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 가지고 경제사령탑인 기재부 장관, 부총리하고 국토부 차관하고 또 서로 딴말 하면서 또 혼선을 주고 또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고 하시면서 또 태릉 골프장을 또 풀어가지고 거기다 집 짓는 그 안을 또 이제 거론을 하시는데 국토부 장관 쪽에서 하고 있죠. 그린벨트 아닌가요?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그- 그러면 되지 않는다면서 테너 골프장은 또 풀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 집을 지었을 때 강남 수요가 그쪽으로 빠질 거냐? 그것도 사실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하. 강남에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많은데 그거를 꽁꽁 묶고 있어서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주고 고밀도 용적률 올려주고 하는 정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또 서울 주변에 다른 데도 이렇게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모르겠는데 강남은 꽁꽁 묶어놓고 딴 데 지난번에 신도시 3기 신도시 건설하겠다고 했더니 강남 집 살려는 사람은 그쪽으로 아무도 안 가는 대신에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집값 떨어지고 거주 환경 나빠지고 해서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처방은 바른 처방이 아니죠. 네, 인사청문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 23일에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있고 예, 27일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이제 후보자 청문회 있는데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 가지 비판 좋은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은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내통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데 남북 관계라는 건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면서 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대해야 되는 정부 부처가 있고 적으로서 대해야 되는 정부 부처가 있는데 친구로서 대해야 되는 정부는 통일부입니다. 근데 적으로서 대해야 되는 거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지원 전 의원에게 주신 임무는 적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대해야 될, 그래서 협상하고 해서 다시 그 교류의 물꼬를 트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는, 그러니까 친구로서 역할인데, 친구로서 역할이면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든지 아니면 청와대 통일특보로 앉히든지 했어야죠. 반대의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인사청문 대상 두 사람 중에서 통일부 장관과 그다음에 국정원장 후보자 중에서 국정원장이 더 문제가 많다고 그랬던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 그러셨어요? 당도 어떤 대체로 배경이세요?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이제 후보자가 네. 뭐 지금 문제를 이제 지적하자면 지적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본인이 지향해온 그 대북 친화적인 예. 그런 노선하고 통일부의 그 업무가 이렇게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보의 보루거든요. 대공, 방첩, 또 대테러, 또 사이버 보안 이런 걸 총괄하는 곳인데 거기에다 북한하고 비밀 협상에 능한 분을 앉혀놓으면 이거는 그 지역 기구의 속성에도 안 맞지만 국정원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네.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잘못 앉힌 거죠. 당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처제 출범한 지 지금 2달이 됐나요? 예. 초반에 자강론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예. 지내놓고 보니까 지금 2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당명 바꾸는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예. 뭐 당명 바꾸는 건 저는 옛날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명 바꿔가지고 잘된 경우를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개혁 변화 쇄신의 본질은 뭐 당 이름 바꾸는 데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질을 바꿔야지. 그런 네. 측면에서 어쨌든 제가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던 비대위 체제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저는 점수를 좋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당이 국민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거든요. 네. 가끔씩 국민들에게 이렇게 뉴스가 되는 거는 막말이라든가 무슨 뭐 예전에 그랬죠. 예,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나 생기면 국민들이 한번 쳐다보면서 한번 혀를 차고 그랬는데 우리 비대위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메시지 또 새로운 혁신적인 그 아젠다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심지어 여당도 우리가 던지는 아젠다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그 여론조사 지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하고 같이. 그러니까 옛날에 뭐 탄핵 직전엔 저희가 뭐 5%까지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고 물론 그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고 더 많이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만 이런 추세로 쭉 가면 네. 한번 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예. 네. 당이 잘했습니까? 좀 요새 여당이 좀 자충수를 많이 둬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당의 자충수 둔 거는 오래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그 여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우리 당에 지지를 보내거나 지난 총선 때 표를 우리 당에 몰아주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당이 정말 변화도 없고 쇄신도 없고 맨날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 이제 당이 조금 변화되고 달라지고 뭔가 좋아지는 이게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 실망한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많이 담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목표와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삼선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밀양, 의령, 함안, 장영 지역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지역 발전에 많은 성과를 내는 건 그건 기본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 가지고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으로서 다시 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보수 중도 대통합이 이루어져서 2년 뒤에 대선 때 제대로 한번 이제 선거를 치러서 정권을 되찾아와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또 하나 우리 국회로 보면은 여야가 지금 뭐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협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소통 또 협치에 앞장서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모습을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의욕, 희망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뉴스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